아니,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콧대가 높았나요? 지금 백지수표 오일머니에도 기술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사우디의 귀족 출신 여성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기술을 가져오라는 빈살만 왕세자의 특명 때문인데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귀족 알라지히 가문 출신의 다니아입니다. 저희 집안은 사우디 주요 귀족 중 하나로 건설업과 금융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킹 사우드 대학교 건축학과에 다니면서 건설업 경영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우디를 떠올려 보면 독특한 점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하나는 석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히잡이겠죠? 물론 지금도 히잡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 외부 활동이 제한된 여성들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제 상황은 조금 달라요. 우리 가문은 왕족 버금가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우디 발전을 이끌어온 영향력 있는 집안이라는 사실은 저를 항상 자신감에 넘치게 만들었죠. TV나 유튜브로 최근 사우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미래 도시가 떠오를 만큼 첨단 건축물들로 가득 찬 풍경을 보신 적이 있겠죠? 사실 대부분 우리 가문의 업적으로 지은 건물들이고 그 덕분에 저는 일반 여성들과 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그게 뭐든 시간이 없어 못한 적은 있어도 돈이 없어 못한 적은 없을 정도니까요. 최고급 요트, 프라이빗한 전용기는 세계 곳곳으로의 여행을 도와주는 저의 전용 자동차예요. 유명 디자이너의 맞춤 의상만 입고 호화로운 파티에서 왕족들과 어울리는 것도 평범한 일상 중 하나일 뿐이죠. 이처럼 전 제 신분 덕분에 사우디에서 여성으로 누리기 힘든 풍족한 생활은 물론 제 의견까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우리 아버지 덕분이에요. 사우디는 집안의 큰 남자 어른이 주장하는 가풍에 맞춰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리는 삶이 너무 즐거워서 다른 나라에는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나라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진 석유 자원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와 명성을 따라오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건축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순전히 아버지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가 미래도시를 건설하는데 큰 꿈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도 빈살만 왕세자의 야심작인 네움시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뿐만 아니라 높이 1000m가 넘는 제다타워까지 저희 아버지 회사가 함께 참여해서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아버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다타워와 네움시티를 짓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빨리 경영 수업을 받아서 회사의 보탬이 되길 바라셨고 그렇게 자연스레 킹사우드 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첫 학기에 수강한 건축학개론은 흥미롭지 않았어요. 담당 교수님이 세계 각국의 건축 양식을 소개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다른 감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앞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미 세계 각국을 여행했고 아버지가 사우디에 현대 건축물을 세우는 현장을 보고 자랐는데 다른 건물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한 번도 졸거나 수업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지식은 힘이라고 강조하셔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곤 항상 마음속으로 언젠가 아버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 사우디의 스카이라인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도 꾸었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건축학개론 교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아시아에서 건축 기술력이 높은 국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셨고, 과제 제출 기한은 일주일이었죠. 전 사실 이 과제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뚜렷한 형태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관심도 없었고,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도 없었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에겐 서방 국가들이나 아랍권의 건축 양식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특히 우리 가문의 손길로 쌓아 올린 웅장한 알라지 타워도 있고, 이미 그 웅장함과 세련미가 전 세계에 입증되었는데, 이제와 아시아의 건축력을 살펴보라니, 과제 제출 기한이 일주일이나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분명했어요. 어차피 아시아 국가들의 건축에 대해 깊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굳이 끄집어내 꼭 알아야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 정도로 간단하게 추릴 수 있는데, 일주일이나 시간을 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대충 검색했어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정보들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생각했던 대로 중국이 그나마 눈에 띄는 대형 건축물들이 많아 보였어요. 인구수가 많았고 땅도 넓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죠. 저는 속으로 역시 제 생각이 맞았다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제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차올랐거든요. 그 다음으로 일본을 검색했고 지진에 대비한 건축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중국이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건축물로 규모에서 압도했다면 일본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우수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료들도 보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단지 요즘 TV에서 K-팝이나 문화를 띄워주다 보니까 이름만 대충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등으로 보고서에 작성해 넣긴 했어요. 마지막 칸에 한국을 써넣고 딱히 덧붙일 말이 생각나진 않았습니다. 우수한 건축 기술을 보유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별 관심도 없었거든요. 어차피 교수님도 크게 대단한 결과를 바라고 숙제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전하는 중이라고 간략하게 적었고 하루도 아닌 반나절 만에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제출하고 얼마 뒤 성적을 확인하고 뒤로 낮아빠질 뻔했어요. D학점, 이건 지금까지 제가 받은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거든요. 저는 수업 내내 졸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했고 늦거나 빠진 적도 없었어요. 과제 역시 기간 내에 제출했기에 적어도 A0 학점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C도 아니고 D학점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자료조사에 대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 건축에 대한 편견이 과제에 드러난다고 코멘트를 적었어요. 그리고 재수강을 신청하고 다시 조사하길 바란다는 권유의 문장도 있었죠. 저는 교수님이 남긴 피드백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시아 건축에 대한 편견이라는 문구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사우디의 건축 양식들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게 과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존심도 조금 상했고요. 그래서 전 교수님의 조언을 따라 재수강을 신청하고 과제도 성실하게 다시 작성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먹으며 아버지께 아시아의 건축 기술에 대해서 여쭤보았죠. 그러자 아버지는 제가 건축에 호기심이 생겼다는 사실이 반가우셨는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전 세계 초고층 건물은 거의 아시아에서 건설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다타워와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한국 기술이 꼭 필요해서 빈살만 왕세자님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한국 기업을 꼭 참여시키라고 했대요. 그래서 조만간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한국 건축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왕세자님이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니 한국으로 가서 업체들을 설득해야 했던 거죠. 아버지는 저에게도 함께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어요. 과제를 다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간다고 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가려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제게는 법률과도 같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흔쾌히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설레임을 느꼈어요. 태어나 안 가본 곳 없이 전 세계를 다녀봤다고 생각했던 제가 한국에 처음 가는 게 떨릴 정도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이동했는데 조사했던 것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자연과 어우러져 인위적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풍경이기도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서울의 주요 건축물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한국의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롯데타워를 가보고 그 압도적인 웅장함에 놀라고 말았어요. 높이가 무려 555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로 건물 내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잘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롯데타워는 특이하게 창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였어요. 초고층이라서 바람이 불규칙적으로 통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환풍 시스템으로 공기 정화가 된다고 했죠. 이건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을 열기 어려운 황량한 중동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어요. 아버지도 이건 우리 회사에서 짓는 건축물에도 꼭 적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 서울 전경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많은 건물과 어우러지는 나무의 초록 물결이 사우디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유럽의 여러 도시를 가보았어도 보지 못했던 전경으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왜 이제 알았는지. 교수님 말처럼 아시아 건축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라 자체에 대해 무지했던 제 과거가 조금 창피해졌어요. 그 다음으로 들린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현대적 건축물들을 보았으니 휴식도 취할 겸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기로 했거든요. 높은 고층 빌딩과 전혀 다른 매력이 고즈넉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조선시대 궁궐이랬는데 곡선미가 주는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었죠. 도심 한복판에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경복궁 뒤로 있는 산이 경복궁을 더 웅장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배수를 위해 정교하게 설치된 물살과 처마, 화려한 색채의 단청과 기와의 곡선까지 기능이며 미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롯데타워와 전통 그대로를 간직한 경복궁까지 조화로움을 갖춘 한국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었죠. 한복을 입고 궁 내부를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였는데요. 저는 아버지의 출장을 따라온 터라 한복까지는 입어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그 어떤 값비싼 드레스보다 우아하고 화려했거든요. 나중에는 전용기를 타고 와서 친구들과 꼭 한복을 입어보고 인증샷도 남기리라고 다짐했죠. 한국의 일정은 건축물만 구경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일정을 마저 소화하시기로 했고 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자유일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자유일정 중 하나는 한국의 음식이에요. 특히 불고기, 비빔밥, 김치가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솔직히 김치는 좀 매웠지만 그 매운맛이 자꾸 생각나는 거 보면 중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게 한국 음식의 특징 같았어요. 우리 중동은 사막이라서 그런지 기름지고 짠 요리가 많거든요. 특히 한정식은 큰 상에 다리가 휘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다니. 여행 가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던 음식이라서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한국의 다양한 전통차, 디저트도 특별했어요. 사실 아버지의 일정을 쫓아다니는 건 좀 정신없고 바빴거든요. 다과를 즐기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전통찻집에 들렀는데 찻집에서의 시간은 경복궁이 지어지던 시대에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만큼 모든 나라가 여행객에게 친절하지는 않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경우 자국민이 아니면 대놓고 차별할 정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친절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전 좀 특별해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게 드물지만 혼자 잘못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길을 물어볼 일이 꼭 한두 번씩은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거나 직접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식당이나 상점의 점원들 역시 밝게 웃으며 응대해주어서 백화점이 아닌 거리에서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낯선 외국인이라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돌아다녀도 크게 불편하거나 가슴 졸이는 일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저 혼자만 기억하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건축물,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한국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다들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화려한 휴양지와 값비싼 투어만 올리던 제가 평소에 올리지 않던 한국이라는 곳에 머무는 걸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곳들의 세련된 환경이나 고급스러운 음식의 모습들을 보곤 정말 한국이 맞냐며 재차 묻기도 했죠. 그들 역시 한국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SNS에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제가 귀족이고 다른 친구들보다 자유롭게 살다 보니 팔로워가 상당하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기도 해요. 다음 여행을 한국으로 가야겠다며 제가 간 코스대로 따라하겠다는 댓글들도 보였죠.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들만 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한국에 도착한 지 4일째 되던 날로 사우디로 며칠 있으면 돌아와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불고기집에서 김치 반찬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물론 식사가 나왔을 때 먹음직스럽게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 유학생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평소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그 존재감 없던 중국 학생이 예의 없는 댓글로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죠. 김치가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의 짝퉁이라면서 음식에 대한 역사도 모른다며 저를 비웃었어요. 원조를 모르니까 저런 가짜를 먹고 자랑하는 사진을 올린다는 둥, 읽는 내내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죠.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이 보는 SNS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건지 상당히 불쾌해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조롱할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이 대단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사우디에서 왕족 버금가는 집안으로 공개적으로 저를 저격한다는 건 사회생활이 불편해지는 걸 감수하겠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귀족인 만큼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르는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공개된 장소인 SNS였기에 제대로 정보를 찾아보고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공론화된다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어요. 진실을 바로잡는 건 귀족으로 자라온 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오차이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구글링으로 정보를 찾으니 파오차이는 중국의 전통 음식으로 소금에 절인 채소더라고요. 김치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어요. 김치는 아시겠지만 고춧가루, 젓갈로 맛을 낸 후 발효시키는 음식이니까요. 단순히 소금에 절인 하얀 파오차이와는 당연히 달랐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 건지 중국인 유학생의 IQ가 궁금해질 정도였죠. 이에 저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자신있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차단당한 중국에서 자라 정보 검색하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닌지, 김치와 파오차이가 완전 다른 음식이라는 건 구글에 한 번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나는 네가 너무 안쓰러우니 꼭 돕고 싶다고 동정 섞인 댓글을 달아주었죠. 혹시 구글링 하는 법을 모르면 언제든지 알려줄 테니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 댓글을 달고 한동안 SNS로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제 말에 발끈하면 자료를 올리며 제대로 반격하려고 준비도 마쳤거든요. 그런데 중국 유학생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댓글을 삭제해버렸죠. 어찌나 어이없던지 친구들은 저에게 차분히 대응 잘했다며 칭찬했지만 전 여전히 왜 그런 글을 남기고 사라졌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답니다. 비겁하게 제 집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앞불싸하는 마음에 지운 걸까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나라를 무시할 수 있었는지 불과 몇 개월 전에 제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매일 감탄하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신기하게 제 팔로워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뷰티와 메이크업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중동에 진출한 미샤라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품이 늘 품절이라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 한국 미샤 매장에서 아이섀도우와 앰플을 사다 달라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검색해보니 정말 미샤 제품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없어서 못 팔 지경이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늘 사용하던 브랜드만 썼던 저는 정보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던 거죠.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한국 메이크업 브랜드와 제품들에 대해 하나둘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용해본 한국 뷰티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한국에만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알려주었죠. 놀랍게도 한국은 식약처라는 정부 부처에서 화장품 품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노화, 주름, 미백 등 기능성 성분이 화장품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의약품처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한국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왜 그렇게 피부가 좋은 건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부탁한 제품들을 하나 둘 고르다 보니 어느새 쇼핑백이 가득 차버렸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부탁한 선물만 사갈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와 제 것까지 잔뜩 사는 절 보면서 한국에 조만간 다시 와서 한복 체험과 뷰티 체험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인생의 이막이 열린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동의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마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제가 누리는 게 많다 보니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력, 문화,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제가 누렸던 부와 권력, 석유 자원의 자부심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한국처럼 풍부한 자원이나 대단한 인구수 없이도 첨단 기술만으로 많은 걸 이룩한 나라도 있으니까요. 교수님의 과제, 아버지의 한국 출장이 모두 맞물려지면서 사우디 역시 미래를 위해 석유 의존을 벗어나 첨단 기술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자금과 기술 부족 문제로 제다타워와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축소되는 분위기라서
아버지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거든요. 아, 제 과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사우디에 돌아와서 전 다시 과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작성한 과제는 제가 느낀 한국에 비해 너무 형편없게 작성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경험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건축 기술에 대한 자료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중국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하니 전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형 건축물들에서 생겨나는 부실 시공 문제를 다룬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다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안전을 생각한 튼튼한 건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건축물의 안전성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국 건축물은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만큼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아시아 건축기술 1위가 중국이라고 작성했으니 교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어이없어 하셨을지 짐작이 됐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데 일본 건축기술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어요. 내진 설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정밀하지만 그 외 모든 건축 기술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과거의 방식이라 경제성이 떨어진 거죠. 사우디는 물론 전 세계가 디지털 시대에 도래한 지 오래지만 일본은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그로 인해 점점 국제 경쟁력에서도 뒤지고 있다는 것 역시 새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게다가 일본은 여전히 복잡한 규제나 전통적인 절차에 묶여 있었어요. 사우디는 높은 건물이 해마다 늘어날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건축 기술은 우리 기준에서는 낡은 기술이라 벤치마킹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죠. 반면에 한국은 제가 본 것보다 더 발전된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신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빠르고 정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하면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가 떠오르는데요. 이 건물 역시 한국의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지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계 2위 초고층 건물인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도 삼성물산에서 지은 건물이었죠. 한국은 3일 만에 초고층 건물을 한층 짓는 엄청난 기술력과 속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철렁할 정도였어요. 특히 한국은 스마트 건축이나 첨단 소재 사용 등 미래지향적인 건축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새 나라를 다시 조사하면서 얼마나 제가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점수를 얻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트이게 된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과제를 보시고 큰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당당하게 A+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전 과제의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적에 급급하기에는 한국에 다녀온 후 제 꿈이 너무 커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는 2030년 네옴시티 준공을 비롯해 미래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정확한 시공 능력이 필수인데 100% 해외 기술과 인력을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자체 기술은 부족하니 난관에 봉착했어요. 한국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걸 직접 확인한 이상 한국의 건축 기술이 성장한 과정을 본받아 사우디에 도입해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지향적 건축 트렌드가 사우디 건축 산업에도 해답을 제시할 테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아버지가 제가 건축을 배우고 한국에 함께 가길 원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아주 아쉽게도 지난번 아버지의 출장은 큰 소득이 없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한국과 협력을 통해 사우디 건축의 혁신을 가져오고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킹사우드 대학교 학부과정을 마치면 한국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려고 해요. 한국의 건축 기술을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사우디에 도입해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사우디의 스카이라인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저의 모습을 응원해주세요. 한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아, 참, 혹시 다음에 한국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사연을 보내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다니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교두보가 될 다니아님의 내일을 감동특공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